2018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국가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직이 제일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 일단은 내용도 쉽고 지문도 짧고 그렇지만 항상 변수는 있는 법.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운 게 한두 개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니까. 1번은 윌슨의 정치 이론이죠. 유형과 사례. 정말 그것도 워낙 흔한 패턴이어서 늘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머릿속에 윌슨의 정치 모형이 탁 떠올라야 돼. 대중부터 또는 다수, 이익 집단, 그리고 기업과 고객. 대중, 이익 집단, 기업과 고객 해놓고 사례들 보시면 되는데,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도 이미 한번 나왔던 사례거든. 고객, 정치. 근데 신문, 방송, 출판물 규제 같은 경우는 뭐였더라? 대중정치였거든요. 다수한테 이익이 가면서 비용도 다수가 부담하는 거.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낙태 대중이요, 위생도 기업. 환경이라든지 위생 같은 규제했을 때 많은 사람한테 이익 가는 거고, 규제 받는 사람은 좀 비용 부담되는 게 이런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난한 문제죠. 어려운 거 없이. 지금의 이미 대세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윌슨의 정치 이론은 딱 하나예요. 사례를 꼼꼼히 복습을 해 둘 것.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 교재 뭐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례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사례를 암기하면 한계가 있어요. 암기하지 말고 그 사례를 분류했던 기준인 편익의 분산 집중, 비용의 분산 집중이라는 이 변수를 갖고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조합을. 그러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이해를 시켜 놓아야 돼요. 책에는 어차피 사례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억지로 막 이해를 시켜야 돼. 합리화 시켜야 돼. 그러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시험에 나왔을 때 적응력이 돼 있어요. 꼭 해놓을 거. 2번도 자 규제 유형 옳지 않은 것. 참 이것도 내가 얼마나 맨날 강조한 건지 유형 옳지 않은. 특히 제가 늘 말했던 것이 자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랑 중요하다. 1번 이것도 맨날 우리가 RF 경보 무슨 말이야? RF가 리플리 프랭클린은 경보 경쟁적 규제 보조 규제로 규제를 나눴거든요. 경보 있잖아요. 경보. 이것도 제가 이렇게 가르친 지가 십몇 년 됐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 규제의 종류 맨날 독가 진품 가격 개입하고 진입 맞네. 독가 진품. 3. 포지티브는 네거티브보다도 피규제자, 즉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고?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감만 그렇지 더 좋은 게 네거티브였어요. 여러분. 네거티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 공두림에 열심히 이제 참석을 하고 수업 듣는 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해설하는 거는 우리 공두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강의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 나는 처음 들어본 선생님 그런 분들은 제공되고 있는 그 이론 중에서 해당된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아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네거티브 그 다음에 포지티브 이렇게. 자, 그냥 단어만 봐서는 이게 더 나빠 보이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왜냐면 부정적이라는 뜻이고 긍정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는 그거를 부정적, 이러면 긍정적 이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같은 말, 이게 다른 말로 소극적, 이건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이 부정적과 긍정적은 표현법이야. 표현법. 부정적인 표현이야. 따라서 규제 형식이 뭐만 수 없다, 아니다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얘는 긍정적이니 있다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딴판이에요. 내용은 소극적인 규제고 적극적 규제예요. 그러면 규제가 적극적이다 그 말은 규제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는 거지. 적극 규제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제란 말이에요. 이러면 있다. 이런 규제고. 근데 내용은 딴판. 소극적이야. 따라서 이게 원칙이 허용이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예요. 예외가 금지. 이놈은 원칙이 금지야. 적극 규제야.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만 안 하면 돼. 다 되고. 이리죠. 대기업은 프랜차이즈만 안 하면 되고요. 다 돼요. 원칙이 허용되는데 명시적으로 안 된다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원칙이 금지라서 자,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 돼요. 다 안 되고. 원칙이 금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더 자율성이 많은 거예요. 원칙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암기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4번은 자율규제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난한 지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앞으로도 나올 게 더 남았다.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자율성이 더 있냐 없냐만 물어봤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더 응용을 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꼭 해두시라는 말씀이지. 우리 행정 강의에도 우리 일반 그 사회처럼 특허가 있다면 이건 내가 특허 내고 싶어요. 왜? 나만의 방식이니까. 이 부정과 소극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보통 부정적이라는 말은 잘 안 드러나 책에는 다 소극만 나오지. 소극과 적극만 나오지. 근데 이거를 되게 편하거든 해놓으면. 법치 행정의 소극적 측면 그게 나와요.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형식은 안 된다는 방식이거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게 법치 행정의 소극적인 거예요. 안 된다. 부정적인 거니까 이렇게. 이거는 그거를 두라 그런 말이고 이렇게. 법률 유보고 우이고 이만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공부는 유령이다 유령. 처음에 잘 길 잡으면 나중에는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3번. 자,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옳은 것은 물어봤고요. 이거는 그냥 처음 본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문제가 2번 나왔었거든. 그 말은 문제를 풀어봤던 사람들은 보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될 그런 문제인 거지. 이거는. 또 한 번 설명드리자면 자, 벌써 용어 자체가 평상시에 잘 안 보는 단어예요. 관청형성 모형 뭐예요? 관청형성 모형. 관청을 만드는 모형? 관청을 형성한다. 자, 이 모형의 출발점은 니스카넨 비판이에요. 니스카넨. 또 누구야 또? 자, 니스카넨은 관료의 예상 극대화 가설을 주장한 인물이에요. 관료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을 무조건 최대로 확보해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일단은 예산을 무조건 많이 갖다 놓자 이거야. 그래서 공공재가 쓸데없이 과잉 공급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실패 원인으로서. 근데 여기서는 비판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효용도 달라진다. 또한 업무의 성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이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야 좋다는 거예요. 또 업무도 남의 눈에 띄는 것보다는 안 띄는 게 좋다는 거야. 눈에 띄면 귀찮거든. 그렇죠? 그래서 종류를 나눠놨어요. 자, 뭐 핵심 예산, 관청 예산, 사업 예산 또는 초사업 예산 이렇게 나눈 다음에 결론은 이쪽의 예산은 도움이 되지만 특히 요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효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요 사업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통제기관 등은 굳이 예산 확보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한 90%가 이게 답이에요. 기억하세요? 사업 예산이 많이 포함된 통제기관은 예산 극대화의 동기가 약하다. 이거야. 요거. 그리고 업무도 결정 업무하고 집행 업무가 있다면 뭘 좋아한다? 결정 업무를 좋아해. 왜냐면 결정은 눈에 잘 안 띄거든. 집행은 현장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또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참모의 기능을 선호한다고. 그러니까 이쪽 기능은 선호하고 집행 기능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떼주는 거야. 야 이거 귀찮아. 네가 해. 네가 해라라고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권이거든. 분권화 또는 민영화 또는 공사화 시키자는 거예요. 왜? 귀찮기 때문에. 집행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봤더니 자 고위 관료의 손에 맞지 않는 기능은 민영화 또는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서 자꾸 주는 거야. 하기 싫거든. 답이 이미 나왔네. 그지? 그리고 2번처럼 합리적인 관료들은 예산 확대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윗사람들은요 예산을 확보할 때 힘은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야. 정작 쓰는 건 내가 안 쓰는 거야. 이런 거지.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버신다면 그렇게 돈 많이 벌 유인이 크지 않아요. 왜? 돈만 뼈빠지게 벌었지 쓰는 건 애들이 쓰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치요? 잘하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하셔야 돼. 대들가지 마세요. 다 컸잖아요. 어릴 때는 막 대들지. 그게 마음이 속이 안 차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그 모습다는 중이야. 중인데 엄마가 말하면 빡빡 대들어요. 속으로는 막 때리고 싶은데 참아요. 고2라서 중이라 참 중인데 서로 웃고 있는데 웃겨요. 애들은 몰라. 딸도 가서 지 맘대로 막 개뚫고 와요. 뭐라 했더니 왜 지 건데 왜 뭐라 하니? 왜 네 거냐 했더니 지 거래. 말이 안 통해요. 때리고 싶어요. 못 때리지. 자, 3. 중화직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 정도로 이득 얻는다. 중화직 관료들 원래 그 윗사람들이 주로 관청 예산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시면 돼요. 관청 예산이라는 것은 직접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또는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중화직들은 그러니까 핵심 예산 같은 그러니까 기본 경비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은 기본 경비가 많으면 좋은 사람들이야. 기본 경비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관청 예산 같은 경우는 윗사람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 이건 좀 더 위에서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지문은 쉽지 않거든. 그리고 둘 다 봐요. 니스카넨과 요 던 리비는 둘 다 관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전제는 해요. 똑같아. 근데 얘들은 무조건 예산이 많으면 좋다고 보는 거고 여러분 예산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업무도 구분한다고 봐서 하지만 공익을 중시하는 건 아니거든. 다 사익을 추구하는데 그 내용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자, 팁 하나.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공부하다가 이거 어렵다 그러면 이론 붙들고 절대 씨름하지 않기. 그런 지게돼 있다. 기본만 해놓은 다음에 문제 풀자. 문제를 풀고 반복하다 보면 답이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쉬운 게 걸러지고 어려운 질문 나오고 막 이래. 그러면 쉬운 거 그냥 이따 치고 어려운 것만 골랐다가 반복하시면 돼. 어차피 이계심 나올 거니까. 4번 너무 쉬워요. 행정이론과 관계된 가치인데 행정관리론은 전략과 능률? 바로 나오는데. 보통 관리자가 나오면 기본 가치는 능률이야. 능률. 전략과 능률. 신형인데 탈교제는 아니거든. 신행정 때는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진보주의 이론이에요. 따라서 규제가 막 들어갈 거예요. NPM은 경쟁은 맞지만 민주가 아니야. 효율성이지. 오히려 뉴 거버넌스가 민주에 가까워요. 참여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자, 4번도 1번 답이 쉬워서 나머지는 금방 뭐 제거될 수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엔드로 나온 게 있죠. 엔드. 뭐와 뭐 할 때 둘 다 같이 보시면 돼. 이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구성돼 있지만 1번이 워낙 쉬워서 답은 금방 나오게 돼 있다. 5번 자 공공선택이론 옳지 않은 거. 1번 기본 개념이죠. 비시장적 경제학적 방식. 맞는 말. 시민들의 요구와 손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 구현하자. 맞네. 이것도 오스트롬이 제시한 말이잖아.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적 관료제 비판 대치할 방법 강조. 맞잖아.
자, 공공선택으로는요, 정보 실패를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낸 것이 이런 시장에 요소를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성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는 비판을 받아요. 이것도 늘 하는 말이거든. 이 문제도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른 때도 강조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80%는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만 잘 보더라도 다 이만 커버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봤다면 당연히 기본 가정이 합리적 경쟁을 가정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관료, 정치인, 시민들은 다 자기이익 추구한다라고 가정하거든. 근데 현실에서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이익을 추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비판을 받는 거거든. 단점으로. 자, 6번은 SOP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물어봤죠. SOP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우리 정책 결정 모형 중 회사 모형 때 나와. 또는 앨리스 모형 2에 나와요.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 자, SOP 뜻나는 표준 운영 절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절차가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 운영 절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처럼 담당자가 바뀌면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나요? 아니지, 유지하기 쉽지.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2번, SOP는 업무 처리상 공평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건 맞잖아. 공정하잖아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답이 나왔어요. 자, 표준화가 된다는 것은, 표준이라는 것은 특수한 말과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표준화되어 있다면, 특수한 경우에는 안 맞잖아요. 용이하지 않지. 그러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모형 2야, 2. 모형 2. 그게 무슨 모형? 조직과장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이 모형 1이, 앨리스 모형 1이 합리 모형이고, 2가 조직 모형인데 이퀄 회사 모형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SOP거든. 뭐 쉬워요. 자, 제가 이것도 늘 말했던 거야. 앨리스 모형은 꼭 로마자로 보자 했어요. 로마자 1, 2, 3 맨날. 1, 2, 3. 왜? 절대 문제는 친절하지 않거든. 그래서 1은 1 해놓고 1이 뭐지? 합리. 2가 뭐지? 조직. 3은 정치. 이렇게 하자 했잖아요. 답은 나오게. 7번이 어려웠어요, 문제가. 7번. 자, 범안이 말한 정적 집행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조직사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송도로 집행된다. 사실 1번만 잘 보면요. 답은 쉬워야 돼. 근데 나머지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시와 거시로 나눈 거잖아. 근데 1번은 미시적 집행 국면, 상호 적응 성공.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자, 봐. 이것도 정책 집행에 나오는 거예요. 정책 집행에. 자, 정책 집행의 포인트는 접근 방식이에요. 집행상 접근할 때, 자, 하향적 정책 집행, 그리고 상향적 정책 집행. 2018년도에는 정말 많은 시행처에서 하향, 상향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시험이 냈었어요. 자, 다른 말로 하향이 거시적이고, 얘가 미시적이에요. 하향이 다른 말로 정형적이고 상향은 적응적이에요. 하향이 다른 말로 전방향적이고 상향은 후방향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향적 접근을 강조한 사람은 우리 사바티어 등이고 상향적 집행을 더 강조한 사람은 버만 같은 사람이야. 버만. 그러니까 요 버만의 정적 집행이고 상향이고 미시인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는 파괴되네. 미시, 적응, 성공된다. 강조한 사람이니까. 이게 보이면 밑에는 고민거리가 아니야. 근데 이번처럼 거시 집행 구조가 거기에 집행, 동원 집행 지도와 3단계인지 이거는 미시 구조거든. 미시.
거시가 아니고 의심가지 미시 거시 미시 거시 반대로. 근데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행정인지가 사실 쉽지 않거든. 4번도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하는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채택인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3과 4로 푸는 게 아니고 1로 푸는 거예요. 그나마 2번은 제거될 수 있어요. 하지만 1번은 답을 쳐버리면 3과 4는 선택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해설에 달아놨지만 이게 우리 그 전공처적에 대학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거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연습시키는 것이 좀 힘들어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책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만약 책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 안 해. 이런 것들을 해서 암기롱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와서 이제 막 시험 나왔으니까 뭐 열심히 암기한다? 에이, 뒷북치는 거예요. 그 의미 없어요. 시험에 이거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비하더라도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논리가 있거든. 그러면 행정이나 채택이나 뭐 미시집행이나 동원이나 보면 다 웬만큼 그 단어 속에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 속에서 힌트를 잡아놔야지 지금 와서 암기한다고 대응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또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 해도 정말 뜸하게 나올 거예요. 이미 다 까먹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지문에서 단어가 매칭이 안 되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준비 방법은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 앞에 있는 제목과 어떤 단어로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해놓자 이거지. 우리 개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중간중간에 가다가 5점을 써놔요. 왜 써놓을까요? 흔적 남겨놓으려고. 왜? 돌아오려고. 자기 구역이, 자기 냄새를 남겨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도 공부할 때 오줌 싸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흔적을 남기자는 거야. 이 단어 속에 흔적을 남겨놔. 아, 이거는 이거잖아. 이렇게 딱. 그러면 답이 바로 보이거든. 그렇게. 자, 8번. 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분석 평가인데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 평상시에 전혀 접할 수는 없어요. 한쪽에는 당연히 접해봤겠지. 근데 자, 지문이 기업의 규제 영향 분석, 니은의 지방 공기업 평가, 정부 업무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등 나와 있어요. 뭐 제목이야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 봤더니 규제 영향 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신설을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부담할 비용 편익도 비교 분석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 이건 제가 평상시에 법령 특강에 맨날 하는 거예요. 내용도 틀린 없는 것 같아. 다 읽어볼게요. 니은 지방공기업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단체장이 하되 필요시에 행안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의심이 가 안 가? 가죠. 왜? 주체가 혹시 바뀐 거 아닌가? 아,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할 때 단체장이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평가라는 것은요. 3자가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것도 평상시에 수업 때 언급하는 거예요. 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나 평가하는 게 아니야. 3자가 하는 평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공기업 평가이기 때문에 위에서 해야지. 위에서 하되 필요할 때는 그냥 알아서 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거든. 니은 좀 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디귿. 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재평가.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하거든. 재평가, 특정평가 주체는 국무총리라는 말을 맞는 것 같아. 디귿은 들어가야 돼. 디귿은. 리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한 연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결국은 아는 걸로 풀어야 되는데 적어도 디귿은 맞는 것 같아. 디귿은 흔한 지문이기 때문에 디귿 그러면 답은 1과 3으로 압축이 돼. 기억? 기억도 맞는 것 같아. 틀릴 게 없잖아 지금. 그치? 근데 니은은 의심은 가잖아요. 의심이 간다는 것은 그건 답치긴 좀 그렇지. 의심이 가는데 여러분. 당연히 1번 찾아가야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꼭 10년 가면 처음 보거나 낯선 게 있어요. 그거는 평상시에 다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평상시에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제거하고 이 지문은 의심이 가니 보류하고 이 지문은 그렇게 의심될 만한 게 없으면 그냥 맞다고 치고 하면 조합이 보여. 나중에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기계가 돼. 머신이 돼. 머신. 응? 자, 9번 조직 이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구조적 상황론, 일종의 상황 적응론이 유일 최선의 길은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 상황이 구조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관리자가 중요하네? 이건 맞지? 자원 의존 이론, 주도 능동적 행동을 강조하지요? 맞네? 자, 1, 2, 3이 맞으면 답은 4번이지 뭐. 틀릴 게 없는데. 근데 대리인력 같은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거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한테 권한을 대폭 주자고? 아니야. 권한을 많게 줬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통제하자는 이론이거든. 주인은 요 대리인한테 의존하는 상태예요. 얘가 너무 재량이 많아버리면 내 이익과 무관하게 지 편할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나 감시하자는 이론이기 때문에 재량을 주면 안 돼요. 답은 4번이고. 자, 이것도 제가 수업 때 맨날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조직이론 한 다음에 환경 인식 분석 수준, 결정론 임의론, 개별 조직, 조직군 해놓고 다 필요 없어. 전자공, 전자공. 자, 요 그래서 전자공은 관리자의 능동적, 주도적, 자율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이론이야. 전자공은.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이쪽에 있는 것이 구조적 상황론 또는 상황 적응론, 그리고 조직군 생태학, 조직 경제학, 그리고 제도화 이론 등은 다 관리자나 조직은 무조건 수동적이며 피동적이며 환경에 무기력해. 왜? 환경이 결정하니까. 환경 결정론이거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전자공만 알아도 다 제거가 돼버려요. 지금도 제가 스스로한테 감탄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도구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왜냐면 빨리 풀기 위해서 내가 개발한 거야. 내가 공부할 때. 문제 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다 풀리기도 하고. 10번은 정보조직법상 행정기관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기본 아닌가? 여러분 정보조직법 조직토 좌위에 누가 있나요? 대통령 있잖아요. 밑에 국무총리가 있을 거고 총리 밑에는 막 처가 되게 많죠. 처 위원회 막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있어. 기재부 부터 쫙 다 몰라도 기재부 밑에는 청이 뭐가 있어요?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그리고 통계청, 그리고 조달청. 이 네 가지가 기재부 소속이거든? 그러면 문제 보세요. 4번에 특허청이 기재부 밑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답인데? 이미 끝났지 뭐. 특허청은 어디 있어요? 자, 산통부 밑에, 산통부. 여기 있는 거니까. 너무나 기본 문제지. 다 몰라도. 그렇지? 자, 11번은 역량평가.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역량평가라는 거는 주로 나오는 단원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예요. 그리고 역량평가란 근무 성적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역량을 봐, 역량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일까? 그 사람의 자질 또는 역량을 검증하는 거지. 사후적으로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건 좀 달라요. 근데 물론 이 역량평가란 그 고위공무원단 제도하고 우리 교육훈련 방식에 나와요. 역량 기반 교육할 때 나와요. 역량자가. 그 역량은 고성과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능력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가 있어. 걔한테 보이는 특징을 역량으로 삼아요. 그 역량에 기반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주문처럼 평균적인 성과자가 아니라 고성과자거든.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 합의, 평가 결과 도출하는 방식이에요. 평가할 때 맞아요. 디귿. 고위공무원단 평가 대상은 6가지로 되어 있대. 이건 어떻게 암기할 수 없지. 이거는 그냥 보류해야 돼요. 근데 리을 고위 공무원 후보자가 되려면 역량평가를 거친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건지 선우가 좀 바뀌어 있는 거거든. 자, 평상시에 그렇게 자세히는 다루지 않는 주제여서 이것도 사실은 약간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 실무라는 거는 우리 그 수험서나 대학 교재에 반영되기 전에 벌써 부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공부할 때 팁 드리자면 인사혁신처,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 또는 과기부 정도에는 부처를 가끔 방문해서 직접 가지 말고 핸드폰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보도자료가 나와. 보도자료 또는 정책자료가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요 최근 정보가 되게 많아.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교수들도 문제를 찾을 때, 낼 때 꼭 수험 교재만 보고 내는 건 아니야. 최신 거는 그 부처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들어가. 거기서 발췌해 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할 때 필요한 거니까. 물론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문제 풀이 등 할 때 그걸 반영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룰 수는 있어. 근데 다 못할 수 있잖아요. 본인 좀 더 가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지. 자, 12번 가볼까요? 자,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보는 공직 분류는요, 보통 국가공무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방에 응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거의 다 끝나 이렇게 되면 뭐냐면, 봐요. 자, 공직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경력직, 그리고 특수 경력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더 들어있죠? 일반직, 특정직이 있고 여기에는 정모직과 별정직이 있어. 그러면 자, 특정직 대표는 뭐가 있죠? 군인,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 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소방 포함해서. 특정직. 즉 법에 아예 예시가 되어 있는 거고 정무직의 의미는 뭐죠? 선거로 뽑거나 즉 선출직 아니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사람라든지 또는 고도의 정책 결정자들 즉 부처청 장관들은 다 정무직이야. 정치적인 자리야. 이쪽이 정치 직무. 별정직 대표가 뭐가 있나요? 대표가 국회 수석 전문위원 같은 거 그다음에 비서관들 다 이게 별정직이란 말이야. 별정직. 근데 봤더니 지방의회 전문위원도 있네. 봤더니 이거 뭐래? 제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강의할 때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다. 하지만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다라고 제가 강조했어 안 했어요? 수업 안 들었다고? 그럼 들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수석자가 붙으면 별정인데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 따라서 얘는 신분이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되는 전문위원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봤더니 나오네. 교육, 경찰, 소방 또 다 지방자치 붙어있는 다 이게 특정직이고 대신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답이 1번 되는 거예요. 자, 13번은 자, 부정청탁금지법이죠. 일종의 소진 청탁금지법인데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 법률을 자세히 시행하려고 만든 게 시행령이라 하죠. 다른 말로 대통령령인데 법령이 바뀌면 그런 정명은 항상 문제거리가 돼요. 근데 바뀌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한 3문제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그러면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바뀐 금액을. 유가증권 5, 축의금은 10에서 5. 물론 이제 축의금 대신에 화환 같은 선물 등은 밑에 4번처럼 10만 원까지 돼. 근데 음식물은 똑같이 3만 원 그대로예요. 5만 원 아니고. 그러면 축의금은 결혼식 할 때 축의금 5만 원까지만 내야 돼. 더 내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음식물, 공무원이 근무할 때 음식물 얻어먹어.
근데 그 가액이 3만 원까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으로 막 타격이 있다고 하는데 속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요, 그분이 이제 3개를 겸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3잡이야, 3잡. 학원쌤도 하시면서 투자 회사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식당도 하셔. 사모님이. 여의도에서, 여의도. 그러니까 주로 대상이 국회의원들 대상했던 곳인데 옛날에는 저녁 그 상이 보통 1인 상이 9만 원대였대.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못 하는 거잖아. 4만 원대 했더니 손님들이 안 온대. 장사가 안 되고. 웃기지. 그럼 옛날에는 돈을 꼭 이렇게 얻어 먹어야 됐다는 얘기야? 뭔가 불공정이 들어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행정비용 상승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법이야. 필요한 법이고 우리는 이상한 것이 너무나 정상처럼 느끼고 있는 게 되게 많아. 고쳐야지. 업무할 때 그럼 누구는 접대할 만한 능력 되는 사람들은 늘 접대하고 비싼 거 사주고 혜택을 공짜가 돼 세상에. 주는 만큼 받으니까 하는 거지. 순수하게 정말 공부 고생하니까 밥 사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는 만큼 얻을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어져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나마 줄인 거야. 근데 업무상 공무원들하고는 일 같이 하는 사이인데 같이 맨날 만나서 밥 먹는데 공무원들은 월급이 작잖아요. 밥과 n분의 1? 그게 어딨어. 매주대 대신 조금까지 3만 원까지만 하자는 거지. 이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익혀놓으시면 돼. 14번은 자 법상 인사 쩍봤더니 당연퇴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강임 등이네. 또 제가 봐요. 제가 국가직 때도 강조했던 게 뭐냐. 징계는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지? 항상 해 내가. 그러면 징계의 종류가 뭐겠다고? 견책, 감봉, 그 다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강등은 징계인데 14번에 그 4번 질문처럼 강임은 징계가 아니거든. 강등이 징계지. 답이에요. 제가 맨날 현체 문제 내고요. 모의고사 내기도 하고 늘 내는 문제야. 강임도. 강임과 강등은 다른 거예요. 답은 4번 금방 나와야죠. 15번. 자, 머스그레브가 제시한 정부 기능의 원칙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게는 예산의 기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산의 기능에. 거의 상해 출제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학계 흐름이라든지 그 내는 패턴이 비슷한가 봐.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문제가 또 이어져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예산의 기능이라는 제목 하에 자, 기능을 다시 나누면 뭐 정치적 기능 그리고 법적 기능 행정적 기능 그다음에 또 나눌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이 나오고 다시 요놈이 또 나뉘어질 거예요. 학자별로 나눠지고 이게 보통 말하는 예산의 기능이에요. 근데 행정기능은 다시 나눴더니 뭐 통제 기능부터 통제, 관리, 기획, 참여, 감축 기능으로 나누고 감축까지 다시 요놈은 머스그레브하고 케인스로 나뉘게 돼요. 머스그레브라는 사람은 다시 나눴을 때 분배, 배분 기능,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안정화 기능을 제시한 사람이고 케인스가 성장이나 발전, 촉진 기능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묻는 건데 요 자원 배분 기능이 보통 시장 실패에 대한 치유 기능인 거고 실패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분배라는 것은 소득이니까 뭔가 저소득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좀 누린세 같은 걸 통한 그런 분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업 같은 거 정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1번 지문은 시장 실패니까 뭐에 해당된다? 배분 기능에. 그 다음에 소외계층 재분배 기능에. 고용과 물가 같은 것은 안정화 기능에.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무난해. 그것도 평상시에 그냥 관심이야 관심. 그리고 제 책에는 제 기본서에는 이 머스그레브의 기능 자체에 대한 예제가 좀 시간은 지나있지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 머스그레브가 제시한 기능이 아닌 거 한다면 답은
성장 촉진 기능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거 풀면서 아 이게 얘가 제시했구나 하면서 본문을 참고한다면 답은 또 금방 더 확실해지겠지. 16번은 예산 제도를 찾는 거죠. 합리적 총체주는 딱 둘 압축이 돼야 돼. 뭐 계획 예산과 연기준으로.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2번처럼 두 번째 분권이 보여. 참여 분권하면 연기준으로. 왜냐면 계획 예산은 하향적, 직권적이기 때문에. 그럼 답은 3면 끝났지. 확인만 하면 돼. 그러니까 비용과 노력이 과다해 필요해. 왜? 모든 연기준이잖아. 제로 베이스. 해오던 사업이든 아니면 신규 사업이든 간에 다 검토하기 때문에 분석량이 되게 많거든. 업무량이. 그런 말이죠. 자, 17번 총액 배분 자율편성도 예산 개혁의 내용이죠. 예산 개혁. 총액으로 주고요. 편성은 알아서라는 거야. 총액이기 때문에 거시미시. 거시. 하향 상향. 하향. 여러분 하향 이퀄 거시예요. 크게. 편성은 알아서. 자율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전략기획과 분권, 그러니까 자율적인 편성이니까 분권화시키게 되겠다. 편성할 때. 1번은 맞는 말이죠. 각 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 입각해서 연도별, 뭐 규모, 분야별, 부문별 한도를 제시한다. 주어는 각 중앙부처는, 동사는 제시한다. 근데 한도를 정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지 부처가 하는 게 아니거든. 답은 그러니까 이것도 취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총액으로 배분한다? 총액 배분 편성을 하더라도 각 부처한테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무슨 중소벤처 이렇게 많아. 그러면 각 부처한테 총액을 줘. 총액으로 예산을 주면 이게 총액이라 자체가 이게 이퀄 지출의 한도거든요. 한도 내에서는 뭐라고? 알아서 짜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각 부처에 대한 총액을 누가 제시해 주는 거야? 기재부가 해줘야지. 기재부가. 예산 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도를 정해주면 그때는 알아서 쓰는 거라고. 편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져야지.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얼만큼 권한 책임도 강화할 수 있고 재량 확대했지만 기재부의 통제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량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통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통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부터 편성을 못하게 했지만 재량 안 줬지만 지금은 재량을 주지만 나중에 결과는 통제해야지. 결과. 또는 한도는 통제해야지. 한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통제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번은 자 유연근무 제도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그 책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인사부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 자체는 그냥 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답을 골라봐야지. 1. 유연근무 제도에는 시간 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 맞는데? 그러니까 유연성 있는 근무제도야. 항상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근무하기도 하고 이게 유연근무거든? 맞는 말이야. 자, 원격 근무에는 재택근무형과 집에서 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 워크 근무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집 말고 집에 가까운 곳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 그럼 난 거기로 출근해.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지방에다가 센터 만들어. 그러면 거기로 출근하는 거야. 재택은 아닌 상태에서. 3.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근무를 할 수가 없어야 맞는 거 아니야? 보안상 아주 심각한데? 여러분 보안이 시급한 것들은요. 가서 해야지 원격으로 못해요. 논리가. 그러면 1번, 2번, 3이 맞게 보여. 그러니까 답이 4번 가야지. 그리고 보면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의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좀 말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집에서 근무하는 거잖아? 그러면 근무하는데 시간 외에 근무수당을 주는데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준다? 벌써 느낌은 다 준다는 말이 좀 그래. 그래서 정액은 줘요. 하지만 실적분은 못 주게 돼 있어요. 재택하는 사람한테 상식적으로
시간에 근무할 때 돈 다 줘봐. 맨날 시간에 근무한다라고 하지. 어차피 집에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돌려봐도 아 그렇구나. 다 주면 안 되겠구나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19번. 자,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되는 게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근데 3은 없어. 이거는 지방재정법상 있는 규정이고 주체도 다르거든. 봐요. 의존재원 중에서 의존재원, 그때 말한 의존이란 보통 중앙이 지방에 주는 돈이어서 지방이 중앙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존재원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지방교부세, 하나가 국고보조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다시 네 가지예요. 보통교부세, 그리고 특별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요것만 현재 존재하는 네 가지 지방교부세법상 교부세예요. 참고로 이제 항상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조정교부입니다. 조정교부금. 요놈은 이 자체는 말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거라서 중앙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광역이 기초에 주는 거라서 기초가 광역에 의존하는 거예요. 종류가 시군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지 성격이. 그러니까 재원 주체도 다른 거예요. 답은 3번인 거고. 20번. 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로 옳지 않은 것은 참 이것도 얼마나 흐뭇한지. 제가 맨날 그러거든. 자, 주민 감사 청구할 때 숫자가 나와. 시도. 그다음에 50만 이상 시, 기초. 제가 항상 암기시키는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암기시키는 방법? 500, 300, 200. 모르겠어. 500, 300, 200. 500, 300, 200. 주민 감사 청구할 때 필요한 연서 숫자인데 광역은 500, 기초는 200, 밑에 중간 시에는 300이라서 제가 그러거든. 감사하세요. 얼마인데요? 500원, 300원, 200원. 감사하세요. 500원, 300원, 200원. 근데 4번 봤더니 거기 500, 200? 아니잖아요. 300, 200 가야지. 답은 4번 가면 되지. 자, 지금은 답이 이제 4번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법 바뀌면 숫자가 바뀌게 돼요. 지금은 이게 틀린 거지만. 법은 항상 개정될 때가 중요한 거라서 올해는 정말 지방자치법이 나오면 전면 개정하고 의미가 큰 거라서 소위 말로 약간 대박법이 될 수 있어요. 대박법. 나중에 꼭 공들인도 확인하시고 해서 주위에 수업이 있으면 꼭 들어놨다가 잘 숙지하고 가셔야 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개 나와요. 여기 이 법에서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가직과 지방직 2개 해설을 마쳤고요. 제가 다음 시간 때 아마 앞으로 이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최근 기출문제를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